영상 시작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아파트 단지 27평 신혼집 안에서 아침 6시 반 알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먼저 일어나 화장실로 향하는 동안 소연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5분 더 잠을 청했죠. 결혼 2년 차. 34살의 정우는 대기업 전략기획팀 과장으로 승진한 지 반년이 되었어요. 매일 아침 7시 반에 집을 나서서 밤 9시가 넘어서야 돌아오는 생활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32살로 중소기업 회계팀 대리였어요. 정우보다 1시간 늦게 출근하고 6시면 퇴근하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죠. 둘은 3년 전 소개팅으로 만나 1년간 연애 후 결혼했습니다. 처음엔 서로 다른 업무 패턴 때문에 오히려 신선함을 느꼈어요. 정우가 야근할 때 소연은 집에서 요리를 해놓고 기다렸고 주말이면 함께 영화를 보거나 근교로 드라이브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달 사이 뭔가 달라졌어요. 소연이 눈에 띄게 차가워진 건 가을부터였습니다. 예전에는 정우가 늦게 들어와도 거실에서 기다리며 하루 있었던 일을 서로 이야기하곤 했는데 이제는 먼저 잠자리에 들거나 휴대폰만 보고 있었죠. 대화도 필요한 말만 주고받는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정우는 처음엔 소연이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소연의 회사가 연말 결산 준비로 바빠진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의 표정에서 예전의 따뜻함을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어딘가 멀어 보이는 시선이 자주 포착되었어요. 어느 날 저녁 정우가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을 때였습니다. 소연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 화면을 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정우가 다가가자 화들짝 놀라며 휴대폰을 뒤집어 놓더군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샤워하러 들어갈 때도 잠자리에 들 때도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소연에게 직접 물어볼까 생각했지만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혹시 자신의 의심이 괜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소연의 행동은 더욱 수상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정우 앞에서 자연스럽게 전화를 받던 소연이 이제는 전화가 오면 다른 방으로 가서 받거나 아예 받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이 한 달 정도 지속되던 어느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정우는 회사 회식 때문에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는데 거실 불이 꺼져 있어서 소연이 잠든 줄 알았어요.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안방에서 소곤소곤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는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죠. 소연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부드럽고 달콤했어요. 마치 연인과 통화하는 것 같은 톤이었습니다. 정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안방 문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소연의 목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려왔죠. 오늘도 좋았어. 다음엔 그 모텔 말고 조용한 데로 가자는 소연의 말이 정우의 귀에 꽂혔습니다. 정우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어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정우는 그 자리에서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뒷걸음질 쳐서 현관으로 돌아갔어요. 정우는 그날 밤 1시간 넘게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소연의 전화 내용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오늘도 좋았어. 다음엔 그 모텔 말고 조용한 데로 가자는 말이 계속 반복되었죠. 정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며 분노와 배신감을 억누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죠. 다음 날 토요일 아침 소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늦잠을 자고 일어나 브런치를 만들어 먹으며 주말 드라마를 시청했어요.
하지만 정우의 눈에는 모든 것이 가식으로 보였습니다. 소연이 웃을 때마다 어제 밤 통화 내용이 떠올랐죠. 정우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소연의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월요일부터 정우는 본격적인 관찰에 들어갔습니다. 소연은 회사 일이 바쁘다며 퇴근이 늦어지는 일이 잦아졌다고 했어요. 하지만 정우가 소연의 회사 동료에게 슬쩍 물어보니 회계팀은 오히려 한가한 시기라는 답변이 돌아왔죠. 이 사실을 확인한 정우는 소연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소연의 휴대폰 사용 패턴도 명확하게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정우와 함께 있을 때 자연스럽게 휴대폰을 사용했는데 이제는 항상 화면을 가리거나 다른 곳으로 가서 확인했습니다. 메시지 알림음이 울리면 급하게 확인하고는 미소를 짓곤 했죠. 정우가 뭘 보느냐고 물으면 회사 동료들과의 대화라고 둘러댔어요. 화요일 저녁 소연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정우는 소연의 가방을 살펴봤습니다. 평소 사용하던 화장품들 사이에 새로운 향수가 들어있었어요. 정우가 선물해 준 것도 아니고 소연이 원래 사용하던 것도 아니었죠. 또한 가방 안쪽 주머니에서 영수증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강동구 모텔의 카드 결제 영수증이었어요. 날짜는 지난주 화요일 오후 2시였죠. 정우는 그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어뒀습니다. 소연이 그날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다며 늦게 들어온 날이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모텔에 있었던 거죠. 정우는 분노로 손이 떨렸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영수증을 원래 자리에 넣어뒀습니다. 수요일에는 더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정우가 점심시간에 급한 일로 집에 들렀는데 소연의 차가 없었습니다. 소연은 분명 점심시간에는 회사 근처 식당에서 동료들과 식사한다고 했었죠. 정우는 의심스러워서 소연의 차량 위치를 확인해 봤습니다. 차량에 설치된 위치 추적 서비스를 통해 확인한 결과 소연의 차는 회사에서 10분 거리의 한 모텔 주차장에 있었어요. 그날 저녁 소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돌아왔습니다. 점심은 뭘 먹었냐는 정우의 질문에 회사 근처 한식당에서 비빔밥을 먹었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정우는 이미 소연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소연이 샤워하는 동안 정우는 휴대폰으로 사설탐정 사무소를 검색했습니다. 목요일 밤에는 또 다른 전화 통화를 엿들었어요.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내일은 좀 더 늦게 만나자. 5시에 회사 앞에서 기다릴게라는 소연의 말이 선명하게 들렸죠. 정우는 내일 소연을 미행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잡을 때가 된 것 같았어요. 금요일 오후 정우는 회사에서 반차를 냈습니다. 소연을 직접 미행하기 위해서였어요. 오후 4시 반쯤 소연의 회사 근처에 도착해서 적당한 거리에서 대기했죠. 5시 정각. 소연이 회사 건물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어요.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의 남성이 소연과 나란히 걸어 나오고 있었죠. 정우는 그 남성을 본 순간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작년 소연의 회사 체육대회에서 한 번 본 적이 있는 회계팀 박성민 주임이었어요. 35살로 소연보다 3살 위였죠. 당시에는 그저 소연의 직장 동료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둘 사이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걸음걸이부터 자연스럽게 붙어서 걸었고 대화하는 모습도 친밀해 보였어요. 두 사람은 소연의 차로 향했습니다. 박성민이 조수석에 타는 모습을 본 정우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소연의 차가 출발하자 정우도 적당한 거리를 두고 따라갔죠. 차량은 시내를 벗어나 강동구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정우가 이미 영수증으로 확인했던 그 모텔 쪽이었어요. 모텔 주차장에 소연의 차가 들어서는 것을 확인한 정우는 근처 편의점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망원경을 준비해왔지만 굳이 사용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였어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죠. 정우는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1시간 30분 후 두 사람이 나왔어요. 박성민은 소연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었고, 소연은 박성민의 가슴에 기대어 걷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연인 사이의 모습이었죠. 정우는 계속해서 그 장면들을 촬영했어요. 두 사람이 차에 타기 전 박성민이 소연의 이마에 키스하는 장면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우는 우선 소연의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소연이 아직 돌아오지 않은 틈을 타서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죠. 블랙박스에는 주차 중 움직임 감지 기능이 설정되어 있어서 차량 주변에 사람이 접근하면 자동으로 녹화되었습니다. 지난 한 달간의 영상을 확인해 보니 놀라운 것들이 많이 담겨 있었어요. 평일 점심시간마다 박성민이 소연의 차에 타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두 사람의 대화 내용도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어요. 점심시간 지나면 한가해 얼른 갔다 오자는 박성민의 말과 어제처럼 2시간만 있으면 된다는 소연의 대답이 그대로 담겨 있었죠. 정우는 그 영상들을 모두 복사해서 따로 보관했습니다. 다음으로 정우는 소연의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했어요. 부부 공동 통장과 연결된 카드였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었죠. 지난 2달간의 내역을 살펴보니 같은 모텔에서의 결제가 일주일에 2~3번씩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매번 오후 시간대였고 금액도 2시간 이용료와 일치했어요. 정우는 그 결제 내역들을 모두 캡처해서 저장했습니다. 각 결제 날짜와 시간을 확인해 보니 소연이 회사 일로 바쁘다며 늦는다고 연락했던 날들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심지어 소연이 회사 워크숍이 있다고 했던 토요일에도 그 모텔에서 결제한 기록이 있었죠. 정우는 소연의 거짓말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저녁 8시쯤 소연이 돌아왔어요. 회사 회식이 있었다며 늦었다고 사과했죠. 하지만 정우는 이미 소연이 박성민과 모텔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소연의 옷에서는 평소와 다른 남성 향수 냄새가 났어요. 정우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저녁 준비를 도왔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정우는 인터넷에서 찾아둔 사설탐정 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남구에 위치한 그 탐정 사무소는 불륜조사 전문으로 유명한 곳이었어요. 전화를 받은 탐정은 20년 경력의 베테랑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죠. 정우는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월요일에 직접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월요일 오후 정우는 탐정 사무소를 찾아갔어요. 사무소는 생각보다 깔끔하고 전문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김 탐정은 50대 중반의 중년 남성으로 차분하고 신중한 인상이었어요. 정우는 지난 주말 동안 정리해둔 자료들을 모두 가져갔죠. 블랙박스 영상, 카드, 결제 내역, 모텔에서 촬영한 동영상까지 모든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김 탐정은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본 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상당한 증거가 확보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며 일주일간 전문적인 미행 조사를 제안했죠. 비용은 200만 원이었지만 정우는 주저하지 않고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화요일부터 김 탐정의 조사가 시작되었어요. 탐정은 소연의 회사 근처에서 대기하며 퇴근 이후의 동선을 추적했습니다. 첫날부터 성과가 있었어요. 소연은 퇴근 후 회사 앞에서 박성민을 만나 함께 차에 탔고 또다시 그 모텔로 향했죠. 탐정은 전문 카메라로 모든 과정을 촬영했습니다. 수요일에는 더욱 적나라한 장면들이 포착되었어요. 두 사람이 모텔 입구에서 키스하는 모습과 손을 꽉 잡고 들어가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겼습니다. 탐정은 망원 렌즈를 사용해서 멀리서도 얼굴이 또렷하게 보이는 고화질 사진들을 촬영했어요.
또한 두 사람이 나올 때의 모습도 놓치지 않고 기록했죠. 목요일에는 다른 패턴이 발견되었습니다. 소연과 박성민이 모텔 대신 박성민의 오피스텔로 향한 것이었어요. 탐정은 그 오피스텔 앞에서 대기하며 두 사람의 출입을 확인했습니다. 3시간 후 나온 두 사람의 모습은 완전히 연인 그 자체였어요. 박성민이 소연의 허리에 팔을 두르고 소연은 박성민의 가슴에 기대어 걷는 모습이 모두 촬영되었죠. 금요일 저녁 김 탐정이 정우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일주일간의 조사가 마무리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토요일 오전에 사무소로 와서 결과를 확인해 달라고 했죠. 정우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것이라는 생각에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토요일 오전 탐정 사무소에서 받은 보고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총 20장의 고화질 사진과 5개의 동영상 파일이 담긴 USB를 받았어요. 사진들은 시간순으로 정리되어 있었고 각각의 상황 설명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모텔과 오피스텔을 오가며 만나는 모습, 친밀한 스킨십을 나누는 장면, 심지어 박성민의 차 안에서 포옹하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죠. 김 탐정은 추가로 박성민의 신상 정보도 조사해 두었다고 했습니다. 35살 미혼이며 소연과 같은 회사 회계팀에서 근무하는 주임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또한 둘의 불륜 관계가 최소 3달 이상 지속되고 있다는 정황도 파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탐정은 이 정도면 법정에서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라고 말했어요. 정우는 USB를 받아들고 탐정 사무소를 나섰습니다. 이제 변호사를 만나볼 차례였어요. 김 탐정이 추천해준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소의 연락처를 받아두었죠. 정우는 차 안에서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결혼 2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끝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월요일 오전 정우는 강남구에 있는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김 탐정이 추천해준 박 변호사는 이혼 소송 분야에서 15년간 활동한 베테랑이었어요. 사무소에 들어서자마자 정우는 긴장감을 느꼈죠. 이제 정말로 이혼 절차가 시작되는 것이라는 실감이 들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정우가 가져온 모든 증거 자료를 꼼꼼히 검토했어요. 블랙박스 영상, 카드 결제, 내역 탐정이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까지 모든 것을 확인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상대방이 불륜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죠. 재산 분할에서도 정우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이혼 소장 작성과 함께 상간남인 박성민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진행하자고 제안했어요. 불륜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3천만 원 정도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우는 모든 절차를 변호사에게 일임하기로 했어요. 이제 소연에게 마지막 통보를 할 시간이었죠. 그 주 내내 정우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소연 역시 여전히 늦은 퇴근을 반복하며 거짓말을 이어갔어요. 목요일에는 회사 프로젝트 때문에 주말에도 출근해야 한다고 말했죠. 하지만 정우는 이미 소연이 박성민과 만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정우는 변호사 사무소에서 완성된 이혼 소장을 받아왔어요. 또한 모든 증거 자료를 정리해서 USB에 담아두었습니다. 이제 소연에게 진실을 밝힐 준비가 모두 끝났죠. 정우는 그날 밤 소연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거실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8시쯤 소연이 집에 돌아왔어요. 회사 일이 생각보다 일찍 끝났다며 밝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거실에 앉아 심각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는 정우를 보자 표정이 굳어졌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는 소연에게 정우는 조용히 테이블 위에 USB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내가 한 짓들이 전부 들어있다. 이제 말해봐라고 정우가 말하자
소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뭔 소리냐며 당황하는 소연에게 정우는 노트북을 켜서 블랙박스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점심시간마다 박성민과 함께 나가는 모습이 화면에 나타나자 소연은 말을 잃었죠. 정우는 차례대로 증거들을 소연에게 보여줬습니다. 모텔 결제 내역 탐정이 촬영한 사진들, 두 사람이 키스하는 동영상까지 모든 것을 공개했어요. 소연은 처음엔 오해라고 억지를 부렸지만 결정적인 증거들이 계속 나오자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정우야, 미안해. 진짜 실수였어. 한 번만 봐달라며 소연이 무릎을 꿇고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정우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어요. 실수라고 하기엔 너무 오랫동안 계획적으로 해온 일이라고 말했죠. 석 달 넘게 지속된 불륜이 어떻게 실수일 수 있냐고 반문했습니다. 소연은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어요. 박성민과는 이미 끝났다고 거짓말까지 했죠. 하지만 정우는 어제도 만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탐정의 마지막 보고서에 따르면 금요일에도 두 사람이 만났거든요. 정우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이혼 소장을 소연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용서라는 말은 하지만은 널 용서할 이유가 없어라고 정우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소연은 그 말을 듣고 더욱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돌아서서 안방으로 들어갔죠. 그날 밤 정우는 소연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일요일 밤 정우는 소연의 회사 홈페이지에서 인사팀 제보 메일 주소를 찾아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직장 내 부적절한 관계나 윤리 위반 사항에 대한 익명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정우는 신중하게 제보 메일을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소연과 박성민의 불륜 관계를 상세히 설명했죠. 제보 메일에는 탐정이 촬영한 사진들과 모텔 출입 영상을 첨부했습니다. 또한 근무 시간 중에 이루어진 외출과 개인적인 만남에 대한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도 포함시켰어요. 회사 내부 윤리 규정 위반과 업무 태만에 해당한다는 점도 명확히 지적했죠. 정우는 메일을 여러 번 검토한 후 월요일 새벽에 발송했습니다. 월요일 오전 소연의 회사 인사팀에서는 충격적인 제보 메일을 받고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첨부된 증거 자료들이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에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사팀장은 우선 해당 부서의 팀장에게 조용히 상황을 알리고 사실 확인에 들어가라고 지시했죠. 화요일부터 회계팀 내부에서는 이상한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팀장이 소연과 박성민을 별도로 불러 면담을 진행했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한 업무 관련 면담인 줄 알았던 동료들도 점차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특히 두 사람이 최근 들어 자주 함께 외출했던 것이 화제가 되었죠. 수요일에는 인사팀에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근무 시간 중 외출 기록과 업무 보고서를 대조해 본 결과 소연과 박성민이 허위 보고를 한 사실이 드러났어요. 점심시간을 훨씬 넘겨서 복귀한 날들이 여러 차례 확인되었고 그 시간대의 업무 공백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회사 차량 이용 기록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죠. 목요일 오후에는 회계팀 전체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소연과 박성민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동료들은 이제서야 두 사람의 행동이 이상했던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죠. 점심시간마다 단둘이 나가던 것, 업무 협조라는 명목으로 자주 만나던 것,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금요일에는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어요. 인사팀에서 제보받은 사진과 영상 자료들을 확인한 결과 두 사람의 불륜 관계가 확실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특히 근무 시간 중에 이루어진 개인적인 만남은 명백한 업무 태만이자 회사 규정 위반이었죠. 인사팀장은 즉시 윤리위원회 소집을 결정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윤리위원회가 열렸어요. 소연과 박성민은 위원회 앞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시된 증거들이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위원회는 업무 외 부적절한 관계 및 사내 품위 훼손이라는 결론을 내렸죠. 또한 근무 시간 중 무단 이탈과 허위 업무 보고도 추가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화요일에 징계 결과가 발표되었어요. 두 사람 모두 중징계 후 권고사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해고나 다름없는 처분이었죠. 소연은 그 자리에서 오열했고 박성민은 말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회사 측에서는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윤리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수요일부터 두 사람은 회사에 나오지 않았어요. 동료들 사이에서는 부서 불륜 사건의 주인공이라는 낙인이 찍혔고 이런 소문은 곧 업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회계 업무라는 특성상 신뢰도가 중요한 직종에서 이런 스캔들은 치명적이었어요. 박성민은 이후 동종업계에서 재취업하기가 극도로 어려워졌죠. 목요일 아침 정우는 박 변호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혼 소장 접수가 완료되었고 소연에게 법원 출석 통지서가 발송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동시에 박성민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되었죠. 3천만 원의 위자료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소연은 법원 통지서를 받고 나서야 정우가 정말로 이혼 의사를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날 밤 소연은 정우에게 다시 한번 매달렸습니다.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며 모든 것을 다시 되돌리고 싶다고 호소했죠. 하지만 정우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소연의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박 변호사는 정우에게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확보된 증거들이 워낙 명확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불륜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어요. 특히 탐정이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 블랙박스, 녹음 내용 모텔 결제 기록 등은 법정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인정받을 것이라고 확신했죠. 첫 번째 법정 출석일이 다가왔습니다. 정우와 소연은 각각 변호사를 대동하고 법정에 나타났어요. 소연의 변호사는 합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제안했지만 정우 측에서는 거부했습니다. 이미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굳이 합의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재판부도 제출된 증거들을 검토한 후 사실 관계가 명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 재판에서는 박성민도 출석했어요. 상간 소송의 피고로 법정에 선 박성민은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미 회사에서 해고되어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었죠. 박성민의 변호사는 위자료 금액을 줄여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불륜 기간과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적정한 수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세 번째 재판에서 소연은 직접 증언대에 섰어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정우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미 충분한 증거가 제시된 상황에서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법적 판단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죠. 소연의 눈물 어린 호소도 판결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한 달 후 첫 번째 판결이 나왔어요. 재판부는 소연의 불륜 사실을 인정하고 정우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산 분할에서 정우가 7화를 가져가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소연은 위자료를 받을 수 없게 되었죠. 또한 양육할 자녀가 없어서 양육권 분쟁도 없었습니다. 소연은 판결문을 받아들고 법정에서 오열했어요. 박성민에 대한 상간 소송도 정우의 승소로 결론이 났습니다. 재판부는 박성민이 타인의 혼인 관계를 파탄시킨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어요. 3천만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 명령이 내려졌죠. 박성민은 항소를 고려했지만 변호사 비용과 승소 가능성을 감안할 때 현실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후 법원 앞에서 소연은 마지막으로 정우를 붙잡았어요. 정말 후회한다며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그런 소연을 차갑게 바라볼 뿐이었어요. 사랑은 끝났고 책임은 너희 몫이라는 말만 남기고 돌아섰죠. 소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박성민도 법원 앞에서 정우에게 다가왔어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사과했지만 정우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난 상황에서 사과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반문했죠. 박성민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정우는 그들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며 모든 것이 정리되었다는 안도감을 느꼈어요. 판결이 확정된 지 일주일 후 정우는 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소연과 함께 살았던 집에 머물고 싶지 않았어요. 그 집안의 모든 것들이 배신당한 기억을 떠올리게 했죠. 정우는 강남구에 있는 원룸 오피스텔을 계약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완전히 다른 환경이 필요했거든요. 이사 당일 소연은 집에 없었어요. 이미 친정집으로 돌아간 상태였죠. 정우는 혼자서 짐을 정리하며 지난 2년간의 결혼 생활을 되돌아봤습니다. 행복했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거짓으로 느껴졌어요. 소연이 사용하던 물건들은 모두 박스에 담아 친정으로 보냈습니다. 정우는 자신의 물건만 챙겨서 새 집으로 옮겼죠. 새 집에 정착한 정우는 소연과 관련된 모든 연락처를 차단했어요. 휴대폰 번호는 물론 소셜미디어 계정까지 모두 블록 처리했습니다. 소연의 친구들이나 가족들의 연락처도 마찬가지였죠. 정우는 과거와 완전히 단절하고 싶었습니다. 새로운 번호로 바꾸는 것도 고려했지만 직장 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어서 차단으로 만족했어요. 회사에서도 정우는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에 집중했습니다. 동료들은 정우가 이혼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굳이 언급하지 않았어요. 정우 역시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죠. 오히려 업무에 더욱 몰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승진을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한 달이 지나자 소연이 공통 지인을 통해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후배를 통해 정우에게 만나자는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하지만 정우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후배에게 전해달라고 했죠. 소연은 몇 차례 더 시도했지만 모두 같은 결과였습니다. 정우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박성민도 한 번 정우의 회사로 찾아왔습니다.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정우가 퇴근할 때 접근했어요. 다시 한번 사과하고 싶다며 시간을 내달라고 부탁했죠. 하지만 정우는 박성민을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갔습니다. 경비원에게 이런 사람이 다시 오면 출입을 막아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어요. 2달 후 정우는 완전히 새로운 일상에 적응했습니다. 주말에는 헬스장에 다니거나 독서를 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새로운 취미로 등산도 시작했죠.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예전에는 소연과 함께하지 않으면 무료했던 시간들이 이제는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어느 날 정우는 우연히 소연의 근황을 들었습니다. 공통 지인이 소연이 아직 재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업계의 불륜 스캔들이 알려져서 채용이 어렵다는 이야기였죠. 하지만 정우는 별다른 감정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동정심도 죄책감도 들지 않았어요. 그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을 뿐이었죠. 석 달이 지난 어느 저녁 정우는 새집 베란다에서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소연과 함께 이런 풍경을 감상했을 텐데 이제는 혼자였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평온했죠. 배신당했던 상처도 분노도 이제는 무뎌졌습니다. 정우의 얼굴에는 더 이상 감정의 기복이 보이지 않았어요. 정우는 이제 미래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생각은 아직 없었지만 언젠가는 그런 날도 올 것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자신만의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죠.
배신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고 더 강한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정우의 새로운 삶에는 오직 냉정한 단절과 차가운 해방만이 존재할 뿐이었어요.